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3.02%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다시 치솟은 금리,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유가 급락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3.02% 폭락했고 S&P 500 지수는 1.48%, 다우존스 지수도 0.46%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 이상 폭락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02% 폭락. 마켓워치 다우존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8.9bp 급등한 1.730%를 기록했다. 한때 1.75%를 웃돌기도 했다. 14개월 이내 최고치다. 금리가 한때 1.75%를 넘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퍼가 높은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은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세가 늘기 때문이죠. 애플 주가는 이날 3.4% 미끄러졌고 테슬라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나스닥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달 상승에 따른 수혜주인 금융주 빼고는 경기 민감주인 호텔, 여행 관련 주식들도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금융주 때문에 버틴 것이고요.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경기 민감 주식의 하락은 결국 경기 부양책 이슈가 약발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 관련 주식은 결국 이번 4월에 실적을 보여줘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분기 가이던스가 좋다면 많이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앞으로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보복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가이던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르겠지만 실적 발표 때 소송을 각오하고 가이던스를 무조건 좋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 관련 주식이야 1분기야 이제 개판이니까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일에 앞으로 무조건 2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가 2분기 막상 실적이 안 좋으면 해당 기업은 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4월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 기업이 되겠죠. 매뉴얼은 마이너스 3%가 어제 뜸으로써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4월 19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3%는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3% 룰로 인해 취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후에 무조건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3% 룰은 말뚝박기와 현금 리밸런싱이 주가 됩니다. 현재는 말뚝박기가 진행이 되고 70%의 주식을 말뚝박기 하는 것이 맞고요. 현금은 30% 들고 있다가 4월 19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3% 떴다고 전량 매도하고 무조건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업그레이드 룰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21달러인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졌다. 지금은 이제 그 말뚝박기를 했을 때 60%에서 70%를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16달러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10%를 더 말뚝을 박았다면 현재는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114까지 떨어지면 10% 들어가고요. 110까지 떨어지면 또 10% 들어가고 107까지 떨어지면 또 10%를 들어갑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존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70%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3% 룰에 따르면 포모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마이너스 3%때 애플 주가는 120.99달러였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3%가 다시 떴지만 120.53달러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 문제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오른 것은 아시아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회담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식의 회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전하는 그것에 대한 보복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어제는 갑자기 유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초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유는 푸틴 살인자 보도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열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려고 석유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하락시킨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푸틴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지금 유가의 상승은 바이든의 미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할 때 연방정부의 토지에서 신규로 캐내는 것을 금지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국 서비스, 그러니까 자국의 셰일가스를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오르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논리가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펙 같은 경우도 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하고 이제는 뭐 지속해서 감산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는 오펙의 증산과 같은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왜 푸틴을 살인자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바이든은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밟아야 되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택한 것은 중국에 고립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동맹 강화가 됩니다. 미국만 고립시켰다가 남들이 중국 다 도와주면 중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발전하는 수가 생겨요. 트럼프 때는 모든 동맹들을 다 때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로 갔기 때문에 동맹과의 협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아시아는 쿼드, 그러니까 쿼드 같은 경우는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이제 뭉치는 거죠.를 통해서 중국을 고립을 시키고 EU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국가는 필연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중국은 자신보다 잘 사는 소비시장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것은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미국의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호주, 한국 같은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EU 이런 세 개의 블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아시아와 EU와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 중국은 고립됩니다. 그런데 만약 EU가 러시아와 손을 잡기라도 한다면 EU는 중국과도 손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EU를 위협해서 미국이 쓰는 중국의 고립 정책을 엎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드 스트림 2입니다. 노드 스트림 2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해를 통해서 독일로 직접 잇는 것입니다. 독일은 노드 스트림 2로 인해서 아주 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원전을 다 탈피를 하고 지금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아주 미칠 지경이죠. 독일은. 그런데 노드 스트림 2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싼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이렇게 들여온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인근 국가에 팔면서 막대한 수수료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꽉 먹고 알 먹고죠. 따라서 독일의 메르켈은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오려고 한 것이 바로 노드 스트림 2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 노드 스트림 2의 사업에 제동을 걸었죠. 이 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을 제재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끝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 추구하는 정책을 EU가 따라줘야 하는데 러시아가 겨울에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EU는 러시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EU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놓음으로써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 스트림 2의 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EU,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EU를 이제 그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EU와 동아시아 대
중국과 러시아의 식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올랐던 석유 관련 기업들도 어제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2월 25일 날 만든 그래프인데 뭐 현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빅테크 주식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금리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다. 3월 달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4월 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는 경기 부양책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주는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다른 뭐 여행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 나오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4월이 오고 있죠. 4월은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지만 4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금융권이 리밸런싱을 3월 달에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4월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본의 지금 생명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스가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 금융권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까지는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한 10일 정도가 남았죠.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러면 빅테크 주가의 상승폭이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빅테크 주가의 이제 폭이,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120.99에서 마이너스 3%가 떴고요. 지금 현재가 120.53달러가 되다 보니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뭐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3%가 두 번이나 뜨고 개판이 된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애플 같은 주식도 보면 1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더 금리가 올라간다고 더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가팔라진다 이라는 거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을 맞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이렇게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팔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닥쳤던 개 되는 거죠. 만약에 주식을 안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면 뭐 그 밑에서 이제 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4월 달에 돈도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은 뭐 뻔하기 때문에 뭐 가치주뿐이 아니라 성장주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것이 주식을 완전히 비워놓은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완전히 피해놓는 것은. 그래서 금리 이슈로 빅테크 종목들이 박박 기다가 갑자기 일본의 개입 또는 국채가 갑자기 잘 팔리는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3년물 국채가 잘 팔리면서 5%가 오른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소멸이 되고 어닝 시즌을 만나면서 빅테크가 상승하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금리 상승폭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아주 가팔라지게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완전히 비워놓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결론은 세계 1등 주식은 언젠가는 우상향할 것이니까 떨어질 때 주식수를 늘려놓자라는 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IoT 시대의 패권은 누가 갖고 갈까? 현대차 정의선 성과급 불만 안다 올해 보상할 것, 뭐 이제 뜬금없는 그 주제인데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는 각종 미래 산업에서 로보틱스와 UAM에 대해 앞으로 휴대폰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로보틱스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는 섬이 많은 만큼 2026년부터 우리가 물류용 UAM을 양산하면 도서 지역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빠르게 운송하고 이들 물건을 내리고 배달하는 업무는 로보틱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UAM은 뭐 날아다니는 뭐 드론 같은 거죠. 이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개발 회사를 샀죠. 앞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스마트폰이 될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안 쓰고 로봇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IoT 시대는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만으로 연결이 되지만 앞으로는 1인당 200개 이상의 사물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배 커지는 시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75억 명의 200배를 곱하면 1조 5천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는 시장이 온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동차라든가 VR, AR 기기, 뭐 시계, 뭐 TV, 냉장고, 뭐 가전제품, 가로등,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모두 연결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동공업 휴대폰으로 트랙터 시동 걸어요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대동 커넥트는 차량 관제, 원격 제어 등 6가지 기능을 앱에 갖추고 있다. 차량 관제 기능으로 트랙터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후 원격 제어로 멀리서도 시동을 걸 수 있다. 뭐 시동만 거는 게 아니에요. 차량 관리 기능을 통해 트랙터 운행 시간, 연료 소모량, 고장 정보, 오일류, 냉각수 등 소모품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앱에서 바로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고장 나면 바로 그냥 출동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심 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트랙터가 이 구역을 이탈할 경우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린다. 뭐 전복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SOS 호출 기능이 작동해 미리 정해놓은 연락처로 구조를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 플랫폼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자동차냐 아니면 로봇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OS가 이제 운영체제죠. OS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OS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스마트폰의 애플, iOS,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이 있죠. 그러나 윈도우는 IoT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쓰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2가지 정도가 적합한 OS가 되죠. 애플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래서 IoT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대동공업처럼. 다만 새로운 하드웨어를 O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전기차 OS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물들을 2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자체 OS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같이 자체 OS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2번째, 다른 하나는 OS의 지배를 받는 것. 아까 이제 대동공업의 뭐 트랙터처럼 트랙터 안에는 OS가 없어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이런 다른 OS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뭐 애플워치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자체 OS를 가진 기기가 많아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체 OS를 만들고 있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자체 OS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애플이나 구글의 OS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체 OS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사용자들이 안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찌해서 테슬라가 자체 OS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지금의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이유는 이미 있는 OS들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의 손에 익은 손쉬운 개발 툴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테슬라의 뭐 OS에 앱을 지원하려면 뭐 새로운 개발 툴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워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손쉬운 개발 툴 이걸 갖고 그냥 OS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되면 또 스마트폰에 많은 수익 모델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게임 같은 걸 넣는다라고 했을 때 게임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 스마트폰용으로 개발을 했다. 그걸 갖고 이제 뭐 트랙터용으로 개발을 했다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그 돈이 나오죠. 돈이 나온 상태에서 뭐 이거 컨버팅만 하는 비용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그 트랙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LG가 끝까지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 스마트폰 사업부를 안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죠. 만약 스마트폰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IoT와의 연결해서 발생할
허브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LG의 냉장고나 TV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뭐 LG 그 GS 건설이나 뭐 이런 쪽이 있어서 스마트폰 홈과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연결이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 OS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증강현실 손목 밴드 공개, 애플 위협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마이크 슈레퍼는 증강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입력이다. 펀치카드에서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은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그 VR 기기 같은 걸 쓰고 입력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VR 기기를 쓰면. 그래서 이제 손으로 손목 밴드라든가 아니면 링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반지를 끼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증강현실과 같은 VR 기기들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입력 수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음성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VR을 쓰고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음성으로서 앞으로 가, 아니면 뒤로 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성으로 IoT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음성 비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홈, 애플의 시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바나 SKT의 누구 등이 있지만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음성 비서와 OS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 어딜까? 여기가 어디냐? 구글과 애플이죠. 결론은 구글과 애플 주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 됩니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고요.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3.02%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